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5월 21일인데요. 오늘 독자님들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그 서울경제신문의 핵심 기사들입니다. 네, 기자님. 저희가 오늘 다룰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게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걸린 브레이크, 그리고 이를 어떻게든 돌파하려는 움직임, 바로 이겁니다. 네, 그 진짜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독자님들과 함께 오늘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죠. 그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는 소식인데요. 아, 네, 참 이게 파장이 큰 뉴스죠. 그 노조가 요구한 핵심 조건 중에 하나가 세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해달라 이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세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엄청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 노동 3권을 언급하면서 특정 집단의 무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죠. 이게 기자님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막 동네 빵집에서 빵을 팔았는데 밀가루 값이나 세금, 월세 이런 거 내기도 전에 그날 들어온 현금을 직원들이 먼저 막 수익으로 나누자고 하는 격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라는 게 재투자도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주주 환원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빵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음날 밀가루 살 돈도 당연히 빼놔야 되는데 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세금을 떼기도 전에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무조건 떼어간다는 건 진짜 회사에 막대한 리스크를 걸고 자본을 댄 투자자들조차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리라는 거죠. 근데 기자님,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뭐 다 같이 고르게 나누자. 이게 그렇게 막 무리한 요구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게 겉보기엔 그럴싸한데요. 내부 핵심 쟁점 수치를 보면 좀 다릅니다. 노조는 전체 공통 배분 대 사업부 연동 배분을 7대 3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7대 3이요. 그러면 공통 배분이 무려 70%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수조 원의 적자를 낸 사업부 직원하고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서 회사를 먹여 살린 사업부 직원이 거의 엇비슷한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약간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보너스는 똑같이 받는다? 이러면 솔직히 일할 만 안 나겠는데요. 그쵸. 사측은 바로 그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성과주의 경영체계, 즉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흔들린다고 본 거죠. 와, 보상의 룰이 그렇게 획일화되면 굳이 막 뼈를 깎는 혁신의 동력이 사라지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 어제 마라톤 협상도 무효로 돌아간 거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당장 오늘 21일부터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이죠. 오죽하면 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후조정 결렬되고 불과 4시간 30분 만에 수원으로 직접 내려가서 긴급 자율협상을 중재했겠어요? 맞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식 절차도 아닌데 장관이 결렬 몇 시간 만에 뛰어들었다. 이건 정부가 이 사태의 파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방증입니다. 네, 이렇게 기업 내부에 막 꽉 막힌 제도적 갈등을 봤다면 이번엔 자본시장에 경직된 시스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얘기군요.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죠. 네, 진짜 독자님들도 엄청 답답해 하실 텐데요. 올해 코스피가 무려 70%나 급등해서 장중 8,000선을 막 터치하기도 했잖아요. 네, 엄청난 상승장이었죠. 근데 정작 우리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할 연기금이랑 공제회는 여기서 5조 7,380억 원어치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를 매도한 겁니다. 아니 기자님, 상식적으로 막 상승장에서는 사고 하락장에서는 팔아서 시장을 방어하는 게 구원투수 아닌가요? 대체 왜 반대로 이렇게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연기금이 무슨 막 엄청난 수익을 실현하려고 눈치 게임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룰 때문에 기계적으로 쫓겨나듯 판 거거든요. 룰 때문이라고요? 아니 무슨 룰이길래 그런 어마어마한 매도를 강제하는 거죠? 바로 사전 설정된 주식 비중 한도 때문입니다. 연초에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만 딱 국내 주식에 두겠다. 이렇게 엄격하게 비율을 정해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70%나 급등해버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보유한 주식 덩치가 커져서 그 정해진 비율을 훌쩍 넘어버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비중이 한도를 초과하니까 그걸 맞추려고 억지로 내다 파는 거죠. 와, 진짜 잠깐만요, 기자님.
이건 마치 아이가 뭐 훌쩍 컸는데 연초에 사둔 작은 옷세이지에 억지로 몸을 우겨놓으려고 막 멀쩡한 팔다리를 자르는 격 아닌가요? 진짜 너무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게 우리 자본시장의 뼈아픈 경직성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18거래일 중에 무려 17거래일을 매도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가 8,000선을 찍고 무려 7,208포인트, 장중에는 7,053포인트까지 밀리는 급락장이 연출됐잖아요. 네, 그때 진짜 독자님들 계좌 다 파랗게 질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렇게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이놈의 기계적 매도를 때문에 원래 우량주를 담아서 증시 변동성을 줄여줘야 할 연기금이 방어막 역할을 전혀 못한 겁니다. 공제회 쪽도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공제회 관계자들도 이미 한도가 꽉 차버려서 추가 매수 여력은 아예 없고요. 오히려 지금 들고 있는 걸 언제 어떻게 더 팔아야 하나 막막하게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 진짜 자본시장에 이런 꽉 막힌 룰 문제, 이걸 또 미래금융인 웹3 쪽으로 시야를 돌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거긴 아예 룰 자체를 못 만들어서 출발선에도 못 썼잖아요. 맞아요. 지금 방콕에서 SAVW 2026 행사가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태국이 발표한 내용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태국이 알트코인 ETF부터 시작해서 선물 거래, 온체인 정산, 그리고 바타 스테이블코인 샌드박스까지 다 추진한대요. 심지어 그 보수적이라는 일본마저도 6월부터 해외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자님. 남들은 막 저만치 뛰어가고 있는데 대체 한국은 지금 디지털 자산 지도에서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시아 하위권으로 밀려나기 직전의 뼈아픈 현주소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위권이요? 우리나라가 나름 IT 강국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태국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가 방콕 현지에서 한 발표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가상자산을 더 이상 무슨 실험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이미 실전이라는 거군요. 네,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온체인 정산만 봐도 그래요. 기존 은행이나 중개인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즉각적으로 금융거래가 확정되는 차세대 금융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와, 차세대 금융고속도로. 그럼 우리는 지금 그 고속도로 진입로라도 닫고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 고속도로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거래소 규제를 담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백지 상태거든요. 아니, 남들은 벌써 고속도로에 아스팔트 쫙 깔고 달릴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설계도 스케치도 안 했다는 거네요. 왜 이렇게 지체되는 거예요, 대체? 그게 결국 꽉 막힌 정치 일정이라는 물리적 장벽 탓이 큽니다. 당장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가 끝나야만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될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거든요. 선거 때문에 입법이 오스톱된 거군요. 네, 근데 입법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법안 발의하고 국회 통과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시행령까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렇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기준에 비해 최소 2년에서 3년은 뒤처지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제도의 경직성이 신산업의 골든타임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제도적인 꽉 막힘 얘기만 하니까 좀 답답하셨을 텐데 독자님들 마침내 물리적으로 꽉 막혀있던 지정학적 이슈에서는 숨통이 탁 튀었다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억류 사태의 돌파구가 열렸죠. 맞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무려 8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수 6척 중에 드디어 첫 번째 배가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HMM 소속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 무사 귀환 소식이죠. 네, 한국인 선원 10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하고 맞먹는 무려 200만 배럴의 원유가 오만만을 거쳐서 6월 8일 울산항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하루 소비량 전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기자님, 80일 동안 꿈쩍도 안 하다가 드디어 이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이 통과 이면에는 정말 아주 치열하고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외교적 줄타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란 쪽의 선박 통과를 위해서 별도의 통행료나 금전적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주고 풀려난 게 아니군요. 네. 대신 물밑에서 미국 그리고 이란 양측과 고도의 사전 조율을 거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타이밍이 하나 있어요. 흥미로운 타이밍이요? 그게 뭔데요? 이달 초에 이란 소행으로 추정되는 우리 남우호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때 난리 났었죠.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엄청 강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이란이 돌연 이 유니버설 위너호의 통항을 허용한 겁니다. 헐, 기자님. 장관이 항의 전화를 한 바로 다음 날 길이 열렸다고요? 그럼 이건 사실상 이란이 우리 정부의 강한 압박에 굴복한 결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밖에서 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죠.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그래요. 정부는 뭐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 사안을 나무 피격 사건에 대한 이란의 굴복으로 엮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대이란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아, 일부러 이란 자존심을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미국이 부과하는 그 강력한 대이란 제재망은 피하면서도 이란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 선박을 빼내야 했거든요. 아,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 대신 실리를 챙겼다. 양측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그런 외교적 균형 감각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독자님들, 우리가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너무 이릅니다. 아, 맞다.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배가 25척이나 남아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 이란은 남은 선박들한테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항로로만 이동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정 항로요? 만약 우리 선박들이 이란 지시 따르다가 자칫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이란 지시를 따르다가 또 다른 물리적 안전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자칫 미국이 쳐놓은 대이란 제재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아찔하네요. 80일 만에 겨우 하나 뚫어냈는데 이 돌파구가 남은 25척 앞에서는 오히려 빠져나오기 힘든 무서운 미로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아슬아슬하고 험난한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갈등과 제도적 정체, 그리고 이를 둘러싼 돌파구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